자, 이번 시간에 논의 드릴 주제는 정책론에 관한 주제 보겠습니다. 이 정책론은 소위 이제 공법이라고 하는 과목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2차 과목에 내용들이 많이 중간중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책론의 등장 원인 등에 관한 주제,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크게 키워드를 보니까요, 시장 실패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외부 효과라고 하는 거,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하게 된다라고 해서 정부에서 내는 수많은 부동산 정책들, 우리가 뭐 단순하게 LTV, DTI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게 되는데, 그런 것들의 원인이라고 하는 거 바로 시장 실패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외부 효과라는 주제가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앞에서 우리 시장론 관련해서 논의했던 개념 중에 하나가 현실의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의 그 가격이라고 하는데, 과거의 정보 그리고 현재 정보만 반영되어 있는 준강성 효율적 시장, 그래서 소위 원칙적으로 할당 효율적 시장이 아니다라고 해서, 자,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 시장 실패라는 키워드 중에서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 완전 경쟁 시장이 뭐냐,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두 가지 요건이 가장 기본이라고 그래서 제품의 동질성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 경쟁 시장의 요건이 되게 된다. 완전 경쟁 시장이 되려면 자원의 효율적 할당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을 완전 경쟁 시장인데, 제품의 동질성이 확보가 될 것.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 참여하는 수요자, 공급자가 자유롭게 진출입할 수 있을 때, 이것을 이름하여 우리는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부동산이라고 하는 제안은 다른 제와 달리, 자, 같은 물건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되죠. 우리가 토지의 자연적 특성을 논함에 있어서 주로 우리가 공부했던 것이 부동성이라고 해서 외임, 국지 이런 거 있었죠. 외부 효과, 국지적 시장, 그 다음에 임장활동, 지역 분석 이런 것들이 주요 이슈. 그 다음에 부증성이라고 하는 거, 자, 재화의 양을 늘릴 수가 없다라고 했을 때 지가가 높아지게 되고 집약적 토지용. 그 다음에 용도 전환이라는 것은 부증성의 예외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영속성, 썩지 않는 성질, 자본 이득과 운영 이득 등을 얻을 수 있다. 임대차가 발달하게 된다. 그런 얘기 가지고 주로 봤었고요. 그때 이제 살을 붙였던 것이 개별성이라고 하는 거, 대체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성질을 가리켜서 개별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이러이러한 토지는 딱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옆에 토지 비슷하더라도 약간 다르다. 그래서 자, 현실의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제품의 동질성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 두 번째, 고가성이라고 해서 너무 비싸가지고 수요자, 공급자가 자유롭게 진출입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그래서 현실의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시장론에서 얘기했던 게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자, 부동산의 가격이라고 하는데 과거의 정보, 현재의 정보만 반영돼 있다. 정보 자체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 그래서 정보가 공개가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슈가 되는 게 부동산 가격 공시제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 또는 실거래가 신고제 이런 것들도 정보를 시장에 좀 자유롭게 제공을 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비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수요자, 공급자가 제한적으로 출입할 수 있다. 누구나 아파트 지어서 장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독과점 시장이라고 하는 거. 독과점 시장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 공급자가 한정돼 있으니까 지들이 멋대로 가격을 책정을 하게 된다. 이걸 우리가 독과점 시장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아파트 값이 급등을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라는 형식을 통해서 어떻다, 일정하게 아파트 가격을 제약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 정도가 바로 자, 불완전 경쟁 시장에 관한 부분이 될 테고, 또 하나 시장 실패 유형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공공재 부족이라는 것이 있게 됩니다. 참 10회 때 문제 구성됐고 상당히 까다로워요. 근데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 공공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원이라든가 녹지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 공공재라고 부르게 됩니다. 사회적은 꼭 필요하지만은 문제는 일반
개인이 설치하기 곤란한 것을 가리켜서 공공재라고 부르게 된다. 돈이 안 된다는 거야. 공원을 하나 설치했다고 해서 자기가 산을 밀어서 공원을 설치했다고 해서 그게 돈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민간에서는 자, 공원을 설치한다 안 한다? 합니다. 공원을 설치하는데 아파트 단지 안에 조경하지 않습니까? 그거 법적인 의무고,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시에서 또 국가에서 공원 등을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게 된다. 이걸 정리하게 되면 공공재의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는 시장기구에서 담당을 하겠지만은 일부는 어떻다? 국가, 지자체 같은 공적인 주체가 공공재를 추가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 공공재 생산을 시장에 맡길 경우 사회적으로 필요한 적정 생산량보다 적게 생산된다. 그래서 일부는 정부가 설치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공공재에 관한 이슈예요. 좀 이따 문제 보면 겁나 어렵게 구성이 됐어. 근데 핵심 이슈는 일부는 누가 생산하고 시장에서 생산하고, 근데 부족하니까 일부는 어떻다? 공적인 주체가 공공재를 생산을 하게 된다라는 맥락을 이해하고 들어가셔야 돼. 해서 자, 결국은 이것도 시장에게만 맡겨두게 되면 적정한 생산력이 생산되지 않는다. 해서 두 가지 정보에 관한 부분, 불안전 경쟁 시장 얘기하고 공공재 부족 문제 나오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건 이제 시장 실패는 관련이 없는 주제인데 외부 효과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외부 효과, 우리가 주로 논의하는 것은 부의 외부 효과라고 하는 것을 주로 논의를 하게 되죠. 먼저 이제 외부 효과의 기본 정의, 어떤 경제 주체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 의사와 무관하게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거나 손해를 준다라고 했을 때, 이익을 줬다고 해서 이익을 돌려달라고 하지 않고 손해를 줬다고 해서 손해를 배상을 요구하지 않는 시스템, 이걸 우리가 바로 외부 효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어떤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 인근에 뭐 이케아 이런 대형 매장이 등장을 하게 된다.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십니다. 뭐지 또 그게 뭐 창고형 매장 이런 것들 들었으면 왜들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좋아해. 난 그게 별로 이해가 아직 전체 이해가 안 돼. 사람 동네 앞에 사람 버글버글하고 정신없는데 왜들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내가 이제 부동산 투자 같은 거 하면 안 돼. 나는 완전히 산속 이런 데 가서 조용히 짱박해지는 그런 스타일이고, 막 역사 다니고 정신은 하나도 없어. 근데 사람들이 매우 좋아해. 그래서 집값이 어떻다? 올라가게 되는 거야. 이걸 우리가 정의 외부 효과라고 부르게 된다. 자, 이에 대응해서 아파트 단지 인근에 만약에 장사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그럼 사람들이 매우 싫어해. 그래서 막 피켓 들고 시위하고 난리를 치지. 자, 그래서 장사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어떻다? 집값이 빠지게 된다. 이걸 부의 외부 효과. 자, 장사시설을 설치하는 사람이든 대형 마트를 설치하는 사람이 됐든 이 사람들 아파트가 올라라 내려라 이런 취지로 여기다 설치하는 게 아니야. 자기가 필요가 있어서 설치했는데 어떤 사람에게 플러스 효과를 주게 되면 이걸 정의 외부 효과, 마이너스 효과를 주게 되면 뭐라 부른다? 부의 외부 효과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 자, 그 재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이걸 우리가 거하게 얘기하면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된다. 경제에서 공부했던 거죠.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표현을 뭐라고 표시한다?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냥 수요가 증가한다는 너무 쉬우니까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이걸 나중에 핀비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핀비 현상이라고 해서, 자, 안 나와. 이거에 대응하는 개념이 님비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는데, 핀비 현상은 서로 그 시설 우리한테 유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 요걸로 이제 청주 쪽에 뭐더라? 무슨 광속기인가 뭐 국가 기반 시설 하나가 설치가 됐대. 그래서 거기가 이제 청주로 넘어가기로 하면서 그 지역이 지금 아파트 값이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 이런 걸 우리가 핀비, 야, 우리 앞마당으로 그걸 좀 데리고 와라 라고 하는 개념이 될 테고, 자, 가장 이 안양 지역에서 이슈가 됐던 것이 안양 교도소 사건인가요? 교도소 다들 싫어해. 그러면 걔들 다 풀어버리면 어쩌려고. 교도소 우리 동네 교도소 싫어. 그러면 알았어. 그러면 그 야, 사기꾼, 도둑놈, 살인, 강간, 나쁜 새끼들 다 나가. 애들이 싫어하니까 너네 편하게 길거리에 살아. 그럼 되게 더 싫어할 거면서. 하여튼간에 지금 이제 안양대기 교도소가 문제가 되더라고. 내가 보다는데 이 동네에 무슨 관심이 있겠어. 근데 공약 중에 산속에 있는 사람 없어?
산속에 있는 사람도 싫어해. 무덤도 싫어해. 무덤도, 교도소 이런 것들은. 자, 그래서 그게 이제 이번에 그 국회의원 선거하면서 공약들이 다 공통적으로 이 당 저당을 떠나서 교도소 이전. 그게 이제 소위 님비 현상의 한 모습이 되게 된다라고 해서. 근데 이제 그 교도소권은 좀 있어요. 교도소권은 저쪽에 강원도 쪽에 좀 영월 뭐 이런 몇 개 시군 단위에서 서로 유치를 하겠다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제 인구가 부족하니까 교도소라도 와야 돼. 그럼 이제 사람들이 거기 이제 수용자한테 방문해서 소비도 하고 도시가 안 그러면 죽어버리니까 해서 그쪽에서 교도소 유치 추진위원회. 근데 이제 그쪽으로 옮기면 될 거 아니냐. 근데 검찰이나 경찰도 생각을 해야지. 뒤져. 한번 그 죄수 수송할 때마다 지금은 한 3, 40분이면 갈 일인데 이런 젠장을 영월까지 가려면 3시간 반, 4시간을 왔다 갔다 해야 돼. 하여튼 간에 자, 이게 님비 현상과 관련돼 있다라고 할까. 그래서 이게 부의 외부 효과에 관련된 부분이죠.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한 재화에 대해서는 모두 싫다고 얘기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데모를 하고 지랄을 한다. 그래서 사회적 비용 등이 발생을 하게 된다. 한편 만약에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재화에 대해서 어떤 규제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공급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안양 시민들이 교도소를 갔다 오니까 아무도 말을 안 해. 그냥 박수치고 시에서 뭐 하나 유치했나 보다 라고 이렇게 넘어가. 그럼 그 앞에 그 다음에 뭐 들어오겠어? 그 구치소도 하나 들어오게 될 테고 여러 개 들어와. 그게 이 사람들은 사람 성격이 좋으니까 화장시설도 하나 갖다 놓게 되고 이렇게 간다 이런 얘기지. 이걸 이름하여 뭐라고 본다? 바로 공급이 증가한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슈가 되는 게 부의 외부 효과의 문제가 될 테고요. 이 부의 외부 효과와 관련해서는 뒤에서 용도 지역, 지구제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주택가 인근에 장사시설 들어온 거 막아야 돼요. 주택가 인근에 공장 들어온 거 막아야 돼요. 그러면 용도 지역을 뭘로 정해버려요? 주거 지역으로 그 전역을 지정을 해버리게 되면 소위 장사시설 이런 것들이 입지를 할 수가 없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이제 다시 가볼까요? 자, 먼저 정부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뒤에 나오는 게 실거래가 신고제라든가 혹은 부동산 가격 공시제 이런 것이 정부 정책의 한 유형이 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자, 독과점의 문제, 여기서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슈가 될 수가 있다. 공공재의 부족 문제, 국토계획법에서 공부하는 도시군계 시설 사업이라는 것이 있죠. 도로, 학교, 공원 등을 설치하는 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족한 공공재 추가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 다음에 부의 외부 효과와 관련해서는 용도 지역 지구제 이런 것들이 있게 된다 해서 큰 그림을 잡으셔야 돼. 자, 정부가 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하게 될 것이냐. 제목이라도 외우셔야 돼. 시장 실패, 구체적으로 불안전 경쟁 시장, 그 다음에 독과점의 문제, 그리고 공공재 부족 문제,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다? 바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하게 된다라고 할 것. 그래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유형, 이게 이제 전체를 다 미리 당겨서 설명을 드리게 되는 건데, 자, 먼저 직접적 개입이라고 해서 공영개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공이임대주택의 공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공공토지 비축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공공토지 비축은 수용제도와 선매제도 등으로 대별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이제 가게 돼요. 그래서 일단 시험 문제 중에 제일 유치찬란한 문제가 직접적 개입이냐 간접적 개입이냐 이걸 물어보는 게 한 문제짜리거든요. 되게 짜증나는 문제. 너무나 간단해서 해서 자, 공영개발이라는 것은 도시개발사업 등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공영개발. 더 이상 나오지도 않아. 단어만 나와. 공공토지 비축. 자, 수용이라는 개념이 있고 선매협의제도가 있다. 해서 이 공공토지 비축에서 수용제도는 토지 소유자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땅을 뺏어내는 과정을 가리켜서 수용이라고 부르게 될 테고, 선매협의제도라고 하는 것은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토지를 매수하는 제도. 그래서 매도인이 싫다고 하면 요거 강제로 뺏을 수 없는 것을 선매협의. 어느 쪽이 됐든 간에 정부가 부동산
부동산 시장의 수요자 입장에서 참여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이것도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하나의 대책 방안 중에 하나가 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공공이임대주택의 공급 뒤에서 공부하게 될 주제. 자, 정부가 임대를 싸게 이임대주택을 공급을 하게 되는 거. 이런 것이 요건 이제 공급자 입장에서 그리고 요것도 공급자 입장에서 그리고 공공토지 비축 문제는 나중에 보겠지만 토지공사가 주로 담당합니다. 이게 바로 수요자 입장에서 참여한다. 그래서 직접적 개입이라는 것은 정부 기구가, 정부나 지자체, 토지공사 이런 기구가 수요자나 공급자의 입장에서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는 거, 이걸 이름하여 뭐라고 그런다? 바로 직접적 개입. 나머지 다 간접적 개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간접적으로 주변에서 바람만 잡고 하는 것이지 직접 수요자나 공급자가 참여하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간접적 개입. 뒤에서 다 하나하나 볼 거예요. 자, 지역지구제라고 해서 공법이 송부하는 개념이죠. 용도지역이라고 해서 전국도 21개 중에 하나의 등급을 매겨서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을 규제하는 방식. 이게 아까 얘기했던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그런 수단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제, 나중에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2차 과목 공인중개사법에서 공부하게 되는 개념. 우리 민법 공부할 때 토지거래 허가제 3개 외우셔야 돼 해서 다시 갑시다. 민법에서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26회 때 30회 때 출제가 됐던 그런 주제인데요. 3가지 외우셔야 돼. 첫 번째 나와야 되는 것이 바로 자, 유동적 무효 상태,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기 전에 상태에서는 매수인은 무효를 원인으로 해서 계약금에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유동적 무효 상태,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에 매도인은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계약 해제권 행사할 수 없다. 이게 있었고, 세 번째 이슈가 되게 되는 게 바로 일반적으로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한 것이 되는데 허가 구역 안에서의 중간 생략 등기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이런 식으로 3가지 이슈를 가지고 민법에서 다루게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토지 투기적 거래, 자, 이런 것이 우려되는 지역, 지가의 급격한 상승이 있는 지역,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두 사람 간,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의사 합치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 구청장한테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 허가가 있어야지 유효한 계약이 되는 것을 토지 거래 허가제 거의 안 나와요. 자, 그래서 사용수익에 관한 규제, 도시공관리계, 그 다음에 처분에 관한 규제가 토지 거래 허가제라고 하는 거. 자, 개발 부담금, 재건축 부담금, 자, 부동산 조세라고 하는 거. 이것도 결국은 정부가 간접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제도가 된다. 그래서 개발 부담금, 재건축 부담금이라는 건 이런 식입니다. 어떤 적이 자, 개발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지가가 상승을 하게 돼요. 지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그때 일정한 이익, 지가 상승분에 대해서 일정한 이익을 토해내라라고 하는 것을 개발 부담금. 의미는 이런 식이야. 우리가 개발해서 니들이 이익을 얻었으니까 이 개발에 소요된 비용 일부를 어떻게 해라? 니들도 부담해라. 이런 제도가 국가가 삥을 뜨는 것을 개발 부담금. 똑같은 논리구조가 재건축 부담금. 자, 재건축을 국가가 지자체가 허가 등을 해줍니다. 인허가를 해줘서 해서 재건축이 이루어져서 가격이 급상승했다라고 했을 때 니들도 결국은 어떻게 해라? 좀 토해내라 라고 하는 것을 재건축 부담금. 물론 이제 이 개발 부담금과 재건축 부담금은 공통적인 문제점이 하나가 뭐냐면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이런 식의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근데 이건 세금이 아니야. 재건축 부담금, 개발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세금이랑 비슷해. 내지 않고 버틸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세법 공부를 하다 보면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양도 차익 계산할 때 빼주는 게 바로 필요 경비라는 개념이 있는데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의 양도 비용 등을 바로 양도 가액에서 빼게 되면 그게 이름하여 양도 차익이라는 개념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 재건축 부담금, 개발 부담금을 내게 되면 나중에 일부 보전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헌 판단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것도 정부가 물건을 직접 사거나 파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바람 잡고 있는 거야. 이게 바로 정부가 간접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된다. 조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매번 지금 계속 나오는
이슈들이 그거잖아요. 조세 정책을 통해서 만약에 자 주택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게 된다. 그럼 뒤에 나올 주제지만 그럼 어떻게 돼? 집값이 뜨게 되겠죠. 자 집값 뜰 때 제일 집값을 못 뜨게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제일 단순한 방법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거래를 막아버리는 거야. 부동산 거래를 못하게 막아버리면 돼. 어떻게 막아? 막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한 2년 전에 박근혜 정부 말기 때 썼던 방법이야. 이게 이제 답이 안 나와. 시장 수요 공급 등등등 유동자금 등등등 도대체 답이 안 나와. 지금 현재 정부 정책도 미쳐버리는 거야. 지금 어제 나온 그 대안을 보니까 아주 획기적이야. 아주 획기적이야. 어떻게 경기도 전역을 조정 대상적으로 다 묶어버리겠다. 묶어야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결되지는 않아. 해결되지는 않아. 여러 가지 방안들인데 거기에 대해 사람들이 뭐라고 짜증을 내는데 집값이 뜨는 게 좋아요? 안 뜨는 게 좋아요? 내가 개인 소망하고 아무 상관없어. 내가 내 입장에서 집을 갖고 있으니까 뜨는 게 좋겠다. 또 내 입장에서 없으니까 안 뜨는 게 좋겠다. 나는 또 지금 좀 더 빠졌을 때 사야 되니까 안 뜨는 게 좋겠다. 등등등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거야. 근데 이런저런 모든 방식으로서 박근혜 정부 말기 때 펼쳤던 정책이 최고야. 내가 보기에는 와, 그 관련 누군지 모르지만 대가리 대박 잘 돌아간다. 딱 한 가지야. 거래를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야. 거래를 못하게 막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내 돈에서 세금 많이 때린다? 나중에 보겠지만 그렇다고 해결책이 아니야. 대출 규제? 중개사 가게문을 닫게 만드는 거지. 중개업소 가게문을 닫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중개업소를 통해서 중개 거래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 말기 때 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개업소를 다 문을 닫게 만들어. 어떻게? 시군구에서 협회, 지회에다가 연락을 합니다. 오늘 단속 나갑니다. 그럼 이제 새끼들이 오늘 나왔으면 내일 안 나와야 되잖아. 내일도 나가. 언제까지? 아직 몰라요. 위에서 지침이 안 나왔어요. 언제까지? 계속 문 닫고 있을 때까지 계속 단속을 나가는 거야. 단속을 나간다는 게 뭐냐면 중개업자들이 하는 게 다 불법이거든. 아니 이게 합법을 원리로 이익을 얻으려고 불법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인중개사법에 가서 보면 확인 설명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모든 서류를 다 첨부해야 돼. 토지 대장도 첨부를 해야 돼. 아파트 거래할 때도 토지 대장을 첨부를 해야 돼. 근데 아파트 거래할 때 토지 대장이 뭔 필요가 있어? 그래서 실질적으로 안 해. 의미가 없으니까. 근데 그것도 법적으로는 위반이 되는 거야. 확인 설명할 때 대장,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자, 등기사항 증명서, 이런 각종 서류를 다 첨부를 해야 돼. 그래서 중개업소에 가서 쓸데없는 규제인데 가서 딱 털잖아요. 다 걸리는 거야. 다 걸린다고. 중개업소가 문을 닫아봐. 팔고 싶어도 사고 싶어도 사고 팔 방법이 없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제일 좋다. 근데 그게 얼마 못 가죠. 왜? 중개업자들 가만히 있겠냐고. 이것들이 무슨 삑을 뜯는 것도 아니고 사람 괴롭히려고 작정을 한 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워져요. 하여튼 어떤 정책에 대해서 호불호 이런 얘기를 얘기하기 되게 곤란해. 이게 이제 공부를 제가 해보니까 하면 할수록 무슨 말을 못 하겠어. 왜? 각 정책마다 한계가 있고 해결책이, 내가 그걸 알면은 내가 오해를 하겠다고 지금 국회를 가겠다고 설치겠지. 근데 방법이 없어. 그냥 다 이해를 할 뿐이지. 다시 돌아가서 뭔 얘기가 되어 프로세스예요. 자, 지금 조세 이런 것들도 다 간접적인 개입 방식이다. 실거래가 신고제, 그다음 이미 설명드렸었죠.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중간중간에 다 내용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임대료 규제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임대료 보조 이런 것들도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간접적으로 개입. 그래서 제일 쉬운 문제 형태가 직접적 개입과 간접적 개입을 구분하는 게 하나의 포인트에서 공영개발, 공용임대주택의 공급, 그 다음에 지금 공공토지 비축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된다. 그 직접적 개입만 뒤지게 외우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간접적 개입이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거, 29회, 30회 연속 나왔던 주제. 자, 현재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지 않는 정책, 택지 소유 상한제하고요, 토초세라는 제도, 요거 이따가 폐지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개발권 양도제는 개발 부담금제랑 맨날 섞어서 내 해서, 개발 부담금제는 개발로 해서 이익을 얻었으니까 너도 개발 비용을 좀 부담을 해라. 이게 개발 부담금제고, 개발권 양도제라고 하는 것은 개발권이라는 권리를 하나 만들어서 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바로
개발권 양도제. 그래서 뒤에 설명을 드릴 텐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식이야. 자, 규제를 받는 지역과 개발 가능한 지역 두 개로 구분하면서 규제를 받는 지역의 토지 소유자에게 규제하는 대신에 개발권이라는 권리를 하나 부여하는 거야. 그러면 이 개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개발 가능한 토지를 사가지고 남들 3층 지을 때 6층, 7층까지 뽑아낸다라든가 또는 개발 가능한 토지 소유자에게 이 개발권을 매도해가지고 팔아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다? 바로 일정한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는 것을 개발권 양도제라고 하는. 그래서 문제 구성할 때는 여러분 보시기에 이 개발권 양도제하고 개발 부담금 제도가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맨날 이런 거 내는 거예요. 유치하게 개발권 양도제와 개발 부담금제를 비교하는 식으로 해서 나중에 좀 내막을 보고 있으면은 거의 용어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칩니다. 해서 이게 부동산 정책의 전반적인 내용, 바로 문제 가지고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닌 것은 우리 앞에서 크게 이렇게 갔었죠. 시장 실패, 공공재 부족 문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부의 외부 효과의 문제. 그래서 자, 그건 가는 거야. 자, 토지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뭘 얘기한다고? 자, 부동산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니까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다 발생한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야겠다. 이런 식의 취지. 부동산 투기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 이게 아까 임대료 보조나 임대료 규제 이런 것들과 관련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기반 시설의 부족 문제. 이게 공공 개발이라고 하는 거 또는 도시군객 시설 사업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고 답은 5번 이렇게 돼요.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예요. 개발 부담금 부과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원인이 아니라 그 결과물에 해당된다. 이 문제에서는 뭐라고요? 개입할 수 있는 원인, 근거를 찾으시오.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으니까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사례가 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 정도. 그 다음 주제에 가서 문제 가서 볼까요? 부동산 시장에서 시장 실패의 원인으로 틀린 것은 해서 자, 좀 부드럽지 않아. 공공재 문제, 공공재. 아까 사회적으로 필요한 시설이지만 민간의 생산을 맡기게 되면 자, 필요한 만큼 생산되지 않는 것을 뭐라고 한다? 공공재. 두 번째, 정보의 비대칭성. 그래서 아까 실거래가 신고제라든가 또는 부동산 가격 공시제라는 개념이 도출되죠. 외부 효과. 구체적으로 부의 외부 효과가 되겠죠. 불완전 경쟁 시장이고요. 답은 몇 번? 재화의 동질성. 자, 그러면 이제 재화의 동질성이 전제가 되면 이건 무슨 문제? 완전 경쟁 시장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한다면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답은 몇 번? 5번. 그럼 이 문제 대신에 앞으로 구성하게 될 게 뭐가 되겠어요? 수요자 공급자의 자유로운 진출입 하게 되면 어떻다? 이것도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원인, 즉 시장 실패 원인이 될 수가 없다. 재화의 동질성이 담보 대변 시장 실패는 확률상 어떻다? 발생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에서 답은 5번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 주제. 자, 외부 효과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해서 1번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구성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에 대한 다른 보상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을 가리켜서 외부 효과 이런 것도 다 봤는데 2번 매연을 배출하는 석탄 공장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다라면 그 주변 주민에게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오른편이죠. 주택가 인근에 매연을 내뿜는 공장이 들어서게 된다. 규제 없으면 계속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걸 이름하여 부의 외부 효과. 지급 떨어질 테니까. 3번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게 된 법정 비용 등등등. 자, 당사자 간에 해결이 곤란한 경우가 있다. 그래서 제일 많은 케이스가 이거죠. 요 근래 이제 제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게 뭐지? 담배에 관련 찌꺼기를 소각하는 공장이 시골에 있었나 봐. 근데 그 지역 주민들이 타 지역 대비해서 엄청난 암 발생률이 높아. 그래서 이 경우 결국은 그 공장 때문에 암이 발생이 됐다는 거 이거 입증 못 하거든요. 우리가 의료 사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 관련 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소송을 통해서는 거의 이기기가 곤란해요. 왜? 그걸 입증을 해 보여야 된다고.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여차저차해서 우리가 피해를 입었다. 이게 손해를 입증을 해야 되는데 손해를 입증할 방법이 없다고. 현실적으로. 의료 사고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비전문인들이 아무리 의료 차트를 본다는데 그게 뭔 소리인지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다. 그 정도가 되겠고, 자, 부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공장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면 생산비가 증가하게 되고, 이때는 공급이 감소하게 된다. 맞죠?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 중에 하나, 간접적 개입 방법이 되게 된다. 그 다음에 5번, 새로 조성된 공원이 쾌적성이라는 정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면, 자,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요걸 수요 곡선 우측으로 이동한다라고 하는 거죠. 경제론하고 묶어서 구성을 한 거예요. 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래서 좌측 수요 감소라고 해서 5번을 틀리게 뽑았습니다. 자, 24회 때 문제 조금 오래전 문제예요.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외부 효과란 어떤 경제활동 관련해서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의도치 않는 혜택 또는 손해를 가져다 주면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 아니한 상태. 아까 설명드린 주제. 2번,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님비 현상이 발생한다. 좀 쉬웠던 문제죠. 핀비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서로 유치를 하려고 할 테고,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서로 반대를 하겠죠. 그래서 자, 요거 좀 쉽게 구성했던 문제고요. 인근 지역에 쇼핑몰이 개발됨에 따라서 주변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때 이걸 우리가 정의 외부 효과로 볼 수가 있겠다. 부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시설의 경우 그 발생된 외부 효과를 제거 감소시키기 위해서 다툼이 있고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여러 용도가 혼재되어 있는 인접지역 간 토지용의 상충으로 인해서 토지시장의 효율적 작동을 저해하는 경우 이것이 부의 외부 효과의 한 예시다. 해서 예를 들어서 주택가 인근에 매연을 내뿜는 공장 등이 만약 입지가 허락이 돼버린다. 그러면 이때 바로 부의 외부 효과가 문제가 되게 된다라고 할 것,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답은 2번. 그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정책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모두 고르셔서 공공재, 그 다음에 외부 효과, 이런 것이 정부의 시장 개입의 근거가 되게 된다. 그래서 아까 불안전 경쟁 시장 문제, 공공재 부족 문제, 세 번째, 지금 이제 외부 효과, 이런 것이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원인 중에 하나. 5번 맞고요. 자, 2번, 요거 이제 유책에 뽑았다. 부의 외부 효과는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킨다. 틀렸죠? 유치 찬란하잖아. 아까 나왔던 지문이잖아. 어디 나왔더라? 사회적 비용,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26회 때 나왔었죠? 26회 때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29회 때인가요? 유치하게 뽑아. 자, 부의 외부 효과는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킨다 해서 니은번 틀렸죠? 니은번 틀렸습니다. 그러면 기억 디귿 리을 중에서 골라야 되네요. 그래서 그 정도. 자, 부동산 조세는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해서 이런 거죠. 비싼 주택을 사고 팔 때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을 많이 걷어내게 되는, 그거 가지고 사회적으로 좀 사회적 약자 있는 분들을 도와줄 수 있다. 뭐 그런 식의 논리 구조 해서 맞고요.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거, 토지를 경제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정을 하게 된다 해서 이게 용도지역의 정의입니다. 용도지역이라는 것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용도 등을 제한함으로써 자,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정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학계론에서만 계속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가 바로 토지의 경제적, 효율적 이용, 그리고 공공복리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게 전국의 각 토지에 대해서 21개 중에 하나의 등급을 매기는 것을 용도 지역 제도라고 부르게 된다. 해서 자, 오른편에서 기억 디귿리을을 답으로 구성을 했던 사례,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 리을번도 겁나 많이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가 되게 되지요. 그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재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 등 틀린 것을 고르죠. 30회 때 나왔던 주제. 문제 출제하는 기술을 좀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지금 28회 때 나왔던 문제가 공공재라는 키워드를 하나 던져놨었잖아요. 그걸 좀 디테일하게 구성을 하는데 이 문제를 볼 때도 지문을 텍스트를 읽지 마. 읽으면 뭐 한다고? 읽으면 뭐 알았던 것조차 헷갈려버려. 딱 하나 외웠어. 공공재라는
공공재라고 하는 것은, 공공재라고 하는 것은, 자, 민간에 생산을 맡기게 되면 어떻다? 사회적 적정 생산량보다 적게 생산이 되게 된다.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 토지공사 같은 공적 주체가 나서서 일부를 생산을 해서 부족분을 채워 넣어야 된다. 이런 논리 구조라고 딱 하나밖에 설명 안 드렸어. 근데 여기 구질구질한 내용들이 몇 개가 있어. 자, 비경합적 특성이 있다. 이런 표현 나와 있죠? 비경합적 특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국가가 만든 공원을 이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나도 어떻다? 그냥 이용할 수 있다. 내가 이용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이용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 이걸 우리가 비경합적 특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렵습니다. 자, 무임승차와 같은 문제가 발생해서 시장 실패가 발생한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자, 우리가 지금 주택 같은 경우는 말이죠. 주택은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돈을 지불하면서 자신의 수요를 정확하게 표시를 합니다. 청약하면 줄 서서 청약을 하고 등등등. 그러면 시장 기구 내에서 이 아파트 사겠다는 사람이 많으니까 많이 지어서 공급하겠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는 거야. 근데 무임승차의 문제는 이런 논리 구조가 되는 겁니다. 공원이라고 하는 거 누가 또 설치해달라고 데모도 안 해. 그런데 또 설치를 하면 다 이용을 한다. 근데 아까 데모했던 사람이 있고요. 공원 설치해달라고 데모 안 했던 사람 있지 않습니까? 데모했던 사람만 그 공원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다. 개고생해서 시의하고 등등 다퉈서 공원 확장을 했는데 그때 그 땡 삐었어요. 데모하고 이럴 때 쌩 깠던 사람들, 그 주민들도 같이 다 이용할 수 있다. 이게 공공재의 특징, 무임승차의 문제가 있다. 4번 지문이요. 생산을 시장구에 맡기게 되면 과소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일부는 어떻다? 정부가 생산을 담당을 하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 그 다음에 비배제성에 의해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사람도 소비할 수 있다. 그래서 비경합적 비배제성. 자, 국가가 공원 만들어 놓고 돈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당연히 어떻다? 이용할 수 있다. 근데 출제 포인트는 지금 4번 지문에서 연계되는 게 2번이잖아요. 비내구재는 다 필요 없는 소리고 정부만 생산 비용을 부담한다. 틀렸죠? 정부만 부담하는 게 아니라 민간에서 일부 부담하고 부족분은 어떻다? 정부가 나서서 추가적으로 생산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비내구재 운운한 얘기는 다 개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자, 그래서 뭐라고요? 이게 포인트. 다시 이거 내용을 비경합적, 비배제성, 무임성차 이런 거 가지 말고 자, 공공재 생산이라고 하는 것을 시장에만 맡기게 되면 어떻다? 사회적으로 필요한 생산량보다 적게 생산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일부는 어떻다? 정부가 그것을 생산을 하게 된다. 근데 문제에서는 정부만 생산 비용을 부담한다. 이렇게 틀리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드릴 주제. 자, 직접적 개입 잠시 끊었다. 여기서부터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